네, 안녕하십니까. 저 오래 기다렸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사상협력단 김민준 팀장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계획에 없게 제가 사회를 잠깐 보게 됐는데요. 서두에만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이후부터는 좌장이신 고려대학교 조충호 교수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은 저희가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오미애 캠퍼스장님께서 미래 모빌리티 수소 전기차에 대한 미래 방향에 대해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캠퍼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오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의뢰를 받고 준비를 딱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 한 27년 정도 R&D를 하다가 20년부터 지금 이제 창업이라던가 기업 육성이라던가 이런 데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업무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전기차하고 수소차의 기술 동향이나 시장 전망을 좀 이렇게 말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걸 기술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시장에 집중을 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사실 자료를 만들면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찾아보니까 여기는 이제 중기부 관련된 행사이지만 사실은 이제 산업부에서 이런 자료들을 많이 정리를 좀 해두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장 동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업의 흐름 아니면 기업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시장을 좀 보고 있는지 뭐 이런 자료들을 좀 중심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얘기도 살짝 있지만 사실은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뭐 이런 쪽으로 좀 제가 자료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전기차를 하다 보면 아시는 것처럼 수소차의 영역도 또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부분은 약간 두 개가 좀 분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좀 혼합되어 있고 뭐 이런 좀 사전에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전기차하고 수소차 기술 동향과 그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앞에 그 기조연설에서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기업분들께서 기업을 영위하시기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연초가 되면 경제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렇게 좀 나온 걸 보면 저성장과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성장이 굉장히 좀 많이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저성장에 대한 수치고요. 빨간색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인데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그 표시가 나타난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하거나 기술에 대한 어떤 기술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 사회에서 어떤 기술이 흐름이 가고 있는지를 또 파악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어떤 기술들을 주목하고 있는지 물론 올해 주목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영위하시기는 뭐 이미 또 보고 계신 상황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올해에도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좀 관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흔하게 아시는 것처럼 배터리에 대한 기술들 그것이 이제 뭐 그 플렉서블하게 어떤 그 용도가 다양해지는 이런 기술들에 대한 것들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AI 기술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뭐 전기차 수소차 하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연료에 대한 문제인데요.
죄송합니다. 예, 바이오 연료에 대한 것들인데 사실은 이 표에 보시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항공산업에서 한 2~3%를 차지하다 보니까 바이오를 활용한 항공유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생물학적인 것들 뭐 사실 그쪽은 제가 정확히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 약간 키워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AI 의료에 대한 것들 이런 기술들을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제 왼쪽이 단기적인 리스크고 오른쪽이 한 향후 10년의 장기 리스크인데 지금 보시면 단기 리스크에는 굉장히 뭐 사회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색깔을 좀 보시면요. 근데 장기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기후에 대한 문제들, 환경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있고 기술이라고 보라색에 이제 사이버 범죄라던가 사이버 불안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기후에 대한 얘기들도 사실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풀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뭐 이런 표에서 보라색이 기술이 너무 적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 리스크를 안고 있다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앞에 이제 환경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보시면 이제 오존층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85년에 남극 하늘에서 이제 오존층이 뚫렸다 이렇게 하늘이 뚫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그 이제 국가 세계적으로 87년에 몬트리올 의정서를 채택하면서 글로벌하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죠 나름. 그래서 23년 1월에 보면 이제 조금 그 구멍이 줄어들고 있다.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글로벌하게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실제로 최근에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고 이것에 대한 노력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뭐 1~2년에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특히나 이런 기업을 영위하시거나 뭐 저희 같이 연구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으로 진행을 시켜야지 오랜 기간 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좀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보면 사실은 이런 탄소 중립의 경우에 보면 예전에는 배기가스에서 뭐 CO2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얘기만 하다가 이제는 설계에서부터 생산에 그리고 그 연료를 사용하는 그 전 단계부터 전 과정에서 우리가 탄소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그림에서 보면 여기 그 EV나 연료전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배출량에서는 CO2가 나오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그 공정 전체로 보면 그래도 CO2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배출량에서는 좀 줄어들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것은 전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그 기술을 보는 어떤 범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변화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기차, 뭐 수소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부 자료를 좀 제가 많이 발췌를 했습니다.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생산 그리고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물론 최근에 전기차가 좀 주춤하기는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차량의 그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판매 대수에 대한 것들은 이 퍼센트에 대한 것들을 보실 때 뭐 80%, 100%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 초반에 너무 적은 양의 판매였기 때문에 저렇게 퍼센트를 보시기보다는 어떤 흐름이 그렇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차하고 전기차의 좀 차이를 보면요. 수소는 아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연료전지 자동차를 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연료전지라는 것은 수소나 산소 이렇게 연료를 공급받아서 그것을 전환하는 그러니까 전기를 변환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진 동력원 자체가. 그리고 배터리는 에너지를 축적했다가 사용하는 그런 저장 장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전기로 주행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라던가 아니면 주행거리 뭐 이 운행하면서의 할인 혜택 뭐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전기를
발생한다라는 그런 것들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뭐 이런 시장 데이터들은 굉장히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차가 많이 생산량이 글로벌리 많이 올라가기도 있고 국내에서도 조금 판매도 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성장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전기차나 그 자율차, 뭐 미래차로 하면 전기차, 수소차, 자율차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전기차가 굉장히 좀 증가한다라는 것이 폐배터리의 발생에 대한 것들의 전망이 높아지는 것이 결국 전기차가 많이 증가가 되면 배터리에 대한 그런 그 사이클도 많이 변화가 될 거라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제 서비스 산업이 좀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에도 뭐 소프트웨어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어떤 제어라던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시장에서 본다면 이 소프트웨어는 또 서비스 시장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콘텐츠를 어떻게 해서 수요자에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자동차 산업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로 좀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소차하고 전기차를 또 비교해 보면 수소차의 경우에는 뭐 장점이 고효율이고 고효율 연비가 좋고 그다음에 충전 시간이 짧고 뭐 연료를 공급하는 그런 형태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가 변환되는 그런 장치다 보니까 충전 시간도 연료에 따라서 연료 탱크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소에서는 연료 탱크를 어떤 재료로 얼마나 안전하게 할 것인가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충전소의 부족도 있지만 사실 충전 장치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차종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가격도 고가라는 점이 있죠. 전기차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연료비가 저렴하고 그리고 지금 뭐 수소차보다는 저렴한 가격의 전기차고 그리고 인프라가 사실은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인프라를 보급이 용이하다라는 거는 뭐 요즘엔 가정에서도 꽂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용이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 충전 인프라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있는 거죠. 단점에서 긴 충전 시간을 보면 예를 들면 64kWh의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의 경우에 완속 충전과 급속 충전의 시간이 이제 좀 뭐 저희가 기다리기에는 좀 어마어마한 그래서 뭐 밤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완속 충전의 경우에는 밤새 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의 경우에는 이런 충전에 대한 이슈들을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배터리의 성능이 이제 저온이나 고온에서 얼만큼 잘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기술적으로 저희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금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죠. 보조금이 중단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연료 효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간단히 그냥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요. 결국은 배터리를 활용하느냐 아니면 수소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의 그 효율을 갖고 갈 수 있을 것인가가 단계별로 좀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연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기술을 보면 사실은 이제 자동차가 아시는 것처럼 개발을 할 때 굉장히 긴 호흡으로 개발이 되죠. 뭐 일반적으로는 짧게는 뭐 3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거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본다면 한 4년, 5년을 잡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뭐 앞에 설계 단계가 길어질 수도 있지만 후단에서 신뢰성이라든가 내구성을 얼만큼 확보하느냐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 그런 개발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긴 개발 기간을 갖고 있는데 사실 어느 부분에서 이 개발비가 많이 드느냐 결국은 소재를 어떻게 선정하고 그런 것들을 저가로 입수할 수 있느냐인데 사실 뭐 배터리도 그렇지만 연료전지로 간다고 한다면 그 촉매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사실 저 배터리 코스트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R&D 같은 경우에 한 6% 정도 전체 포션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이런 단가 비교를 계속하는 것이 소재를 개발하건 부품을 개발하건 저희가 개발하는 시기와 이것이 판매되는 시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코스트에 대한 이런 비교들은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연기관과 배터리 차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배터리 차는 배터리 값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 코스트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사실 뭐 인테리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를 얼만큼 잘 갖고 갈 수 있느냐, 그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성으로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자동차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뭐 같은 얘기인데요. 결국은 파워트레인, 이거는 동력원에 대한 겁니다. 파워트레인 하면 되게 이제 내연기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지만,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도 그 동력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계산을 한 것인데, 이 배터리 가격 때문에 이렇게 좀 높은 포션을 갖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기술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뭔가 새로운 데 도전하실 때 어떤 시장이 크고 내가 투자해서, 그러니까 뭐 투자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기술적으로나 나의 에너지를 투자해서 내 시장을 갖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부품이 내지는 그 소재가 얼만큼 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하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는 뭐 캐서드가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에너드, 최근에는 이제 에너드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소기업에서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저런 소재를 개발했을 때 배터리까지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장치 산업이 돼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접근하시기에는 이런 부분들도 기업들이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자동차 쪽에서 뭐 전기차, 수소차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미래차 전환에 대한 얘기들이 정부에서도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고 기업들도 미래차 전환에 대한 관심들은 많으신데, 실제 앞에서도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으로 이렇게 좀 벤더들로 맞물려 있으면 수요 기업에서 요구하지 않으시면 지금 생산하는 게 너무 바쁘기 때문에 미래차에 대한 개발의 그 여력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아이템들에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그 자동차 산업 안에서는 미래차 전환이 수요 기업에서 요구하지 않거나 하면 그렇게 좀 주도적으로 하시기에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심은 있는데 뭐 정보가 부족하거나 자원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빨리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데이터들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그 실태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큰 시장이고 그 유발 효과가 크지만 그 산업 안으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실 때 저희한테도 와서 현대차만 만날 수 있으면 뭐든지 나는 시장을 뚫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굉장히 좀 많이 하시거든요. 기술이 자신 있으시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기술만으로 더 잘 아시지만 기술만으로 이게 좀 사업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할지, 어떻게 좀 타개할지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세우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미래차나 그 교육 종사자에 대한 것들, 그리고 사업체 수, 매출 현황 이런 것들이 아직은 작지만 이제 미래차 주요 부품들이 점점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제 학교에서 거의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미래차에 관한 인력 확보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점에 있어서도 재직자를 어떻게 좀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인력을 공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직자를 하려니까 현업이 바쁘고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새로운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면 그 친구들이 나갔을 때는 또 다른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적인 어떤 차이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런 자동차 부품사에서도 굉장히 미래차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니면 수요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나중에 뭐 요청하시면 네, 좀 공유가 될 거니까 오늘 지금은 간단히만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네, 실제로 미래차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미래차로 좀 이 전환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 관심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뭐 중소기업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근데 전환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지금 이 장수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미래차로 전환하고 싶다. 내가 아이템을 어떤 게 갖고 있다. 아니면 내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전환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을 수 있죠. 새로운 산업으로 가시고 싶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부품들이 이제 미래차라는 그런 키워드로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적었지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간단히만 적었지만 실제로 내연기관에서의 주력되는 부품들이 결국은 전기차에서는 이렇게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변화되지 않는 부품들도 분명히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품들을 어떻게 갈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어디에 접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저희가 이제 기업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렇게 보이는 동력원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변화가 되는데 인테리어라던가 아니면 차체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최근에 뭐 감성이라던가 뭐 쾌적성, 편의성 이런 것들 때문에 고급화가 되는데 사실 그거를 미래차 전환하고 약간 혼동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게 미래차라는 것이 뭐 꼭 동력원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어떻게 방향성을 잡으실지 그러면 그 시장은 내연기관 시장일 수도 있고 전기차 시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시장을 어디로 잡을 것인지의 범위를 명확히 좀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기업들이 얼마나 뭐 줄어들 것인가 뭐 이런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감소군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 뭐 연차별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미래차 쪽으로는 점점 확장될 개수가 기업의 수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중으로 보면 한 30년 되면 전기차나 수소차가 한 30% 이상의 기업들이 그런 부품들을 좀 개발하고 생산하고 계실 거다. 이런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기차를 이제 좀 따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하셔갖고 전기차를 좀 따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극에 대한 거, 셀에 대한 거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은 전지 회사에서 대부분 하시겠죠. 그 이제 모듈을 만들고 그게 팩화하고 차량에 적재가 되는데. 실제로 예전에는 셀을 모듈화하고 팩을 만들어서 차량에 장착을 했었죠. 근데 이것들이 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점점 변해서 차체 안에 이런 모듈을 만들게 되면요. 여기에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더미를 넣거나 아니면 빈 공간을 만들어 놓거나 이런 좀 부피에 대한 것도 그렇고 중량에 대한 것도 그렇고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상황이 점점 되고 있다 보니 그래서 이렇게 좀 팩화하거나 아니면 아예 셀투 쉐시하거는 이런 구조로 점점 그 구조가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되는데 전기차로 전환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전기차 개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개발비라던가 개발 기간이라던가 아까 자동차가 뭐 4, 5년 걸린다 했는데 사실은 전기차에서 개발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델의 판매 대수가 좀 많아지고 왜냐하면 모델이 좀 적으니까요. 그리고 개발비에 대해서도 좀 전기차가 적다고 나오고요. 왜냐하면 모델의 주기라던가 이런 판매 대수가 달라지니까 개발비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부품 수가 굉장히 줄어든다라고 동력 측면에서 보면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열 관리의 측면으로 보면 부품 수가 늘어나거나 아직은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부품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열 관리 말씀을 드려서 사실 EV에서는 굉장히 좀 열 관리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화재라던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 기술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원 정책에 대한 것인데 실제로 그 글로벌 회사들이 얼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뭐 이런 데이터들도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EV가 계속 개발은 되어 가야겠지만 지금 이제 좀 주춤하는 이유가 사실은 다양한 연료들이 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정무적인 어떤 현상도 좀 변화되고 있어서 주춤하고는 있지만 결국 향후에 시장은 분명히 가기는 갈 거다라는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이슈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소재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활용 측면에 있어서는 설계에서부터 우리가 얼만큼 분리를 잘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까 LCA까지 뭐 그건 에너지에 대한 얘기지만 그렇게 좀 되는 것 같고요. 밸류 체인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제가 이런 기업들의 좀 동향을 많이 가져왔는데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앞에서 잡아먹어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현대차가 미국에 진출해서 그 동반하는 기업들도 이렇게 가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글로벌로 진출을 할 때 이런 동반한 그런 기업들이 어떤 동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에 대한 이슈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고요. 사실은 충전이 굉장히 좀 지금 요즘에 핫한 이슈들이라서 수소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요 지난게 연료전지 수소차 얘기인데요. 결국은 어떤 소형보다는 헤비 트럭이라든가 뭐 미국의 어떤 트럭 회사들 뭐 이런 거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수소는 좀 소형보다는 대형으로 좀 진행을 하고 그런 것들이 시장을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시장이 좀 확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시면 수소차가 초반에는 저희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큰 포션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다들 성장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이제 수소차에 대한 어떤 정책들 뭐 이런 것들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차에서도 이제 밸류 체인이 있는데 이런 기술적인 것들, 수소 저장 장치, 그리고 연료 전지에 대한, 그리고 이제 그 운전 장치에 대한 것, 그 전장 부품, 인프라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전장 부품이라던가 운전 장치는 아까 전기차하고 거의 뭐 부분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거의 비슷한 그런 영향들을 나타내고 수소 저장 장치라던가 연료 전지에 대한 이슈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업들에 대한 동향들을 좀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투자를 보면 원래 계획으로는 기존에는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좀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그 동향이 미래 사업 역량 강화로 지금 증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이제 미래차에 대한 관심들도 많고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국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런 라인업을 가지고 수소차를 지속적으로 좀 개발하고 있고 시장을 좀 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것도 이제 기업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미래차에는 뭐 미래 모빌리티, 미래차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자동차 그럼 자동차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을 했는데 이제는 그 기술에 대한 집중보다는 인프라가 어떻게 깔리고 이것이 이 도시 내에서 내지는 국가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서비스되고 소비자를 좀 매력적으로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 수단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인프라에 대한 기술들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근데 또 어려운 점은 이렇게 각각의 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굉장히 좀 많이 노력을 하시고 저희가 처음 보는 그런 기업들, 스타트업이 있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많은 부분에서는 이분들이 좀
모기업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캠보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패널 분들은 앞석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표 내용을 보면은 모빌리티 산업이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기업과 연구 기관들이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지를 좀 알 수 있었고,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일들에 대해서 또 비전을 제시해 주셔서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패널 주제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크 디벨롭먼트와 인베스트먼트 어버트 모빌리티라는 주제로 세 가지 내용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모빌리티 기술 발전 현황 및 국내 기업의 주요 과제, 두 번째로는 이 모빌리티 분야 투자 포인트 및 방안에 대해서 기업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는 수소 전기차가 미치는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안내를 드리고 저희 자정이신 고려대학교 조충호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의 미래모빌리티학교 교수 조충호입니다. 오늘 우리 그 어미의 충남 강서특구 캠퍼스장을 모시고 어떤 전기차하고 수소차 시장에 대해서 조금 들어봤는데, 이제 아마 지금 현재 이제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어찌됐든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친환경차, 이모빌리티 환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사업의 기회를 좀 잡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쪽에 내가 좀 투자도 좀 해보고 싶은 분들도 계셔서 여기에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득 채워주신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감사드리고, 일단 제가 처음에 이거를 질문을 여기 그 계신 패널 분들하고 발표자들에게 한두 개씩 제가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청중 질문을 제가 받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게 시간이 한 50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요. 여유롭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50분. 맞네요. 아주 짧게 끊어버리려 했는데 대답을 일단 우리가 제너럴하게 우리 이제 발표하신 우리 그 오미애 센터장님이 그동안에 뭐 기술 개발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창업을 많이 지원하는 그런 캠퍼스장 강서특구의 미래 모빌리티 자동차 부품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강서특구의 캠퍼스장으로 이제 가셔서 여러 가지 그 기술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의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주는 뭐 그런 역할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한자연에서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그동안 했던 그런 어떤 경험들을 저희들이 좀 여기에서 공유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먼저 일단 지금 우리가 전기차하고 수소차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항상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기가 이게 뭐 수소차는 잘 가다가 어떻게 넥소가 또 중단된 것 같고, 전기차는 또 막 늘어날 것 같더니 요즘 또 뭐 좀 줄어드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미의 캠퍼스장에 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모빌리티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시장이 투자자들한테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좀 일단 그동안 30년 동안 이 분야에서 자동차 분야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제가
그 R&D 오래 했다고 말씀드린 게 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뭐 이모빌리티 앞으로의 전망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에 이제 저희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경험으로 좀 본다면 사실은 모빌리티라는 것이 굉장히 확장 개념으로 많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예전에 저희는 모빌리티 하면 자동차만 생각하거나 뭐 최소한 뭐 이륜차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최근에 모빌리티는 너무나 다양한 뭐 UAM도 그렇고요. 뭐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서 앞에 로봇에 대한 기조연설도 하셨지만 사실 그것도 다 모빌리티로 저희는 좀 확장 개념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는 현대차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사업을 확장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모빌리티라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시장은 클 수밖에 없다. 예, 그거는 소비자의 니즈인 것 같습니다. 뭐 사회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 그 모빌리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각각 개별적인 사업의 어떤 기술이라던가 주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대신 정의는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말하는 모빌리티가 자동차 개념에 가까운 건지 아니면 정말 개인의 어떤 이동체에 가까운 것인지 뭐 이게 산업에 가까운 것인지 아니면 B2C를 보시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결국 이모빌리티의 시장은 좀 확장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 저희가 요즘에 계속 창업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들하고 같이 좀 말씀 나누면서 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여기 투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투자 좀 자세히 보시고 투자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이런 말씀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확장된다면 반드시 이제 투자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기술이 발전되는 단계는 투자가 진행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넓히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기술 쪽에 그러면 조금만 그 어떤 내가 기술 혁신 방향이나 이런 쪽에 좀 질문인데요. 이게 이모빌리티 분야에서 지금 여러 가지 기술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배터리 같은 경우도 뭐 전고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배터리의 문제, 그다음에 수소에서도 뭐 여러 가지 수소 엔진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그 투자 결정에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영향을 되게 받는데 어떤 분야가 가장 유망한지 조금 연구소 입장에서 이제 이쪽 그 사업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 어떤 유망 분야가 무엇인지 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면은 예. 네. 왜 오늘 패널분 중에 투자하시는 분이 안 오셨는지 네. 네, 이게 브로드하게 얘기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얼만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기는 한데요. 지금 전고체나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가 굉장히 좀 극과 극으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래의 그 기술의 어떤 잠재적인 성향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사업은 이제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데에도 또 투자사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매출이라던가 고용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확장성이 있으면 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최근에는 플랫폼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앞에도 제가 간단히 넘어갔지만 어떤 그 재료에 대한 것 뭐 배터리가 됐던 이렇게 소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관심도 좀 많으시고요. 또 하나는 충전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 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게 아닌가 제가 그냥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조금 제가 계속 질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인데
투자 뭐 이렇게 기술 투자 뭐 이런 방향으로 좀 질문을 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그 현대자동차에서 스타트업 팀을 리드하고 계시는 그 이진화 책임님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자동차는 현대차를 일단 잡아라. 뭐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하고 뭐 연계가 안 돼 있으면은 일단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시장을 바라볼 수가 없는데 일단은 뭐 이제 현대차에서 바라보는 이 시장들이나 여러 가지 그 문제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기업 입장에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먼저 이모빌리티 분야에 그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될 주요 이제 여러 가지 그 스타트업들을 지금 여기서 스핀업 시켜서 현대차에서 아마 내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위험 요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위험들을 이런 중소업체들이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될지 사실은 뭐 시장에 뛰어든다는 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거기에 어떤 그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요소들하고 좀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이 모빌리티라고 하면은 굉장히 분야가 방대하고 그 안에서 기술이라든지 서비스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전기차를 개발해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그리고 전기차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편하고 좋은 경험을 갖도록 충전까지 그 기타 서비스까지도 모두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영역에도 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울산 공장 내에 전기차 전용 공장 착공식이 있었고 기아차 역시 전기차 전용 공장을 화성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서 25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전기차가 기존의 홀류 생산 그 IC 엔진과 같이 홀류 생산되던 그 생산 체계에서 정말 조금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제품에 맞는 생산 라인을 통해서 생산될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현대차가 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고 보다 더 좋은 제품 그리고 제품이 이제 시장에 나오고 고객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판매 후에도 여기 나와 계신 이제 스칼라 데이터 대표님도 너무나 잘 아시고 이 시장을 잘 리드하고 계신데 이제 전기차 충전 부분에 있어도 지속적으로 그 사용자들의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는 고속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현대차가 직접 건설을 하고 운영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컨소시엄이나 다른 제휴 파트너들과 함께 공동 투자해서 그 시장에 전기차를 사용하는 이제 고객분들이 좀 더 편안하고 전기차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전기차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 유관된 서비스들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장 고객 중심이다 보니까 그 각 시장의 특색에 맞는 되게 재밌는 서비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스타트업들이 좀 더 해결하고 그리고 더 많은 좋은 아이디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서 사내 벤처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사에서 이제 창업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이 저희 팀으로 오셔서 1년 동안 인큐베이션, 엑셀러레이션 받으시고 1년 후에 스타트업으로 분사 창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타트업을 하고자 하시는 임직원들이 오시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 관련된 아이템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최근 2, 3년의 트렌드를 보면은 이제 전기차 제품 쪽은 아무래도 본 사업을 하는 저희 본
그 마더십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충전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재제조 아니면 배터리 리사이클링 이런 영역에까지 이제 새로운 신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많이 오시고, 그리고 이 팀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분사 창업을 하고 분사 창업 후에도 많은 투자자분들의 신뢰를 얻어서 또 후속 투자도 많이 받으셔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 가고 계십니다. 네, 어려운 점은 아마 이런 점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좋은 아이디어로,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특징 그리고 장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크리티컬한 그런 페인 포인트들을 굉장히 집중하고 빠른 시간 내에 풀어서 이것을 이제 시장에서 이제 가치로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케일업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쪽 분야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나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두각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고 계신데,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거대 자본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특히 전기차는 뭐 제품이나 서비스가 함께 가야 되는 그런 통합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큰 기업들과 이 굉장히 혁신적인 스타트업들 스케일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구도, 사업 구도 내지는 파트너십 구도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되면은 이제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산업 내에서도 더 많은 임팩트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업체로 성장하는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그 지금 전기차 쪽에 이런 사업 아이템으로 충전이나 이런 배터리 뭐 재사용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우리가 딱 눈에 보이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이제 앞으로 뭐 수소차 시장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수소차 시장도 세계에서 1위인데 현대가 점유율이 요즘 뭐 보니까 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뭐 어쩔지 모르겠는데 넥소 때문에 그러는지 도요타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던데, 그쪽에서의 어떤 그 사업 아이템이나 거기에 어떤 그걸로 창업하시는 어떤 회사의 직원들이 좀 있나요? 아무래도 수소나 수소 연료전지 분야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를 연구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현대차 수소 연료전지 연구개발 부문에 재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저희 쪽으로 이제 창업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시는 분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그리고 빠르게 풀어내고 이걸 다시 이제 시장의 가치로 만들어내는 이 스타트업과 어떻게 보면 그 자연적으로 좀 핏이 맞지 않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한계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아까 오미애 센터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연료전지 분야에서도 예를 들어 수소 연료전지 차량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들, 그 부품들을 만들어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요소 기술들, 예를 들어 소재 기술이라든지 이런 딥테크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화로 최종 뭐 고객이 딱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그 해당 사업에서 산업에서 충분히 기술적으로 기여를 하고 계신 스타트업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고압 탱크를 개발하실 때 필요한 소재라든지, 아니면 수소를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소를
활용해서 이제 사용하는 측이지만 수소를 생산하는 할 때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그 모든 이제 연료 모든 그 자원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데이터 플랫폼을 하는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수소를 보다 더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밸류체인 전반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좋은 초격차 스타트업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일반 저희 고객이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딱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다 보니까 네 그렇게 바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그래도 기업에 계셔서 그런지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기술 내용들을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또 이제 그 전기차에 관련해 가지고 스타트업 한 분이 나오셨어요. 우리 그 스칼라 데이터 윤혜찬 대표님이 나오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고정형 충전기 그다음에 이동형 충전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이번에 이 창업 여기 그 어떤 올해 대전에서 아마 1등을 하셨고 여러 가지 그 스타트업답지 않게 지금 현재도 많은 수익을 남기고 있는, 보통 스타트업들이 투자만 받고 몇 년 동안 수익이 없는데 일단 잘 나가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경험도 여기서 한번 나눠보고, 이런 업체들이 지금 여기 대기업 SK하고 현대가 나왔는데 좀 스타트업들은 대기업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한 어떤 협업을, 이런 사업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기업한테 바라는 그런 어떤 협업 방안,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나가야 될지 이런 얘기들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통합 플랫폼 모두의 충전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운영하고 있는 스칼라 데이터 윤예찬입니다. 저희 플랫폼은 뭐 국내 사용자 10명 중 뭐 8명 이상 사용하는 좀 필수 앱으로 많이 평가받고 있고요. 저희는 충전소 찾기부터 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이동형 충전기 같은 뭐 고객님 위치로 찾아가서 대신 충전이 되는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라든지 전기차 충전하신 분은 너무 잘 아실 텐데 충전 카드가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로 통합한 모두페이 카드까지 여러 가지 전기차와 관련한 충전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오늘 여기 롯데타워 올 때도 저희 충전 카드, 저희 충전 앱을 보고 일단은 충전을 했는데, 사실 전기차 충전 비즈니스를 하지만 아직 충전 인프라의 확충이 매우 필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단 올해는 뭐 전기차 여러 기사에서 전기차가 뭐 수요가 많이 급감했다라고 많이 뜨긴 하지만 실제 수치로는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누적 출고된 전기차 약 8만 대 정도가 있고요. 작년 기준은 7만 대입니다. 사실 조금 더 많은 숫자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수요가 급감했다 표현하는 거는 비교적 뭐 현대 아이오닉 5라든지 뭐 아이오닉 6 그런 차들이 조금 감소한 영향도 있고요. 그 영향에 대한 부분이 뭐 아무래도 테슬라의 LF 배터리를 탑재한 뭐 모델 Y 같은 저렴한 차량이 나온 영향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 뭐 대기업과의 오픈 콜라보레이션 같은 굉장히 오픈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좀 스타트업에서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뭐 비단 저희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현대 디벨로퍼스라고 하는 뭐 타스 본부의 현대기아 제네시스 차량의 API를 받아가지고 원격으로 저희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서비스를 제어하고 문 열림을 해주고, 더 나아가 저희 대리 충전 서비스에서 고객님 위치로 저희 기사님이 가서 그 차량을 픽업해서 근처 충전기로 갔을 때 차량의 위치 정보를 받아오는 등 더 다양한 부분을 많이 좀 도움을 받았고요. 뭐 비단 현대차뿐만 아니라 테슬라 역시도 API를 뭐 송수신 받고 있고, 볼보,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제일 많이 깔린 충전기가 고정형 충전기를
과금형 충전기를 제외하고는 GS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기사에서도 뭐 많이 다뤄지는 부분이 GS와의 다양한 협업 체계를 뭐 구축하면서 공고히 뭐 다양한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교수님께서 저의 경험을 좀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오픈 그러니까 대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타트업 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다만 이게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비단 콜드 메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사돈의 팔촌까지 통해 가지고 뭐 어느 뭐 현대차의 특정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서 미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사실 뭐 여기 많은 스타트업들 계시고 하지만 제 소견으로는 대기업과의 콜라보를 무조건 해야만 뭔가 된다라고 하는 비즈니스는 옳지 않은 비즈니스라고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그 회사가 없어도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해야만 뭐 당사가 추진하려고 하는 스케일업 전략에 좀 더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많이 받는 질문들이 저희도 아까 뭐 박사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 투자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최근에 많이 받는 질문들이 전기차 이제 사람들이 뭐 많이 안 쓰지 않나요? 뭐 혹은 뭐 기사에 매출에 많이 영향을 끼치지 않나요? 이 부분입니다. 근데 뭐 박사님께서도 너무 2030년까지 프로젝션을 잘 말씀 주셨지만 제가 생각하는 전기차 충전 시장에 있어서는 좀 다음과 같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돌이 부족해서 석기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뭐 동년배인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원유가 뭐 이제 고갈된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전혀 그런 말이 없고 하물며 아람코에서도 매장량이 얼마일지 모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원유에 대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뭐 필요하긴 하지만 비단 이제 이 모빌리티 산업에서는 저희가 석기 시대가 청동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시대가 넘어간 것처럼 기존의 원유 시대에서는 전기차 분야에 있어서 에너지 산업 분야로 확대되지 않을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 시간을 보니까 이제 한 20분 정도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제가 그 이제 우리 여기 SK텔레콤의 UAM 팀장으로 오신 김정일 팀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마침 저도 궁금한 게 좀 있었는데 UAM 시장이 그것도 저는 UAM 시장이 원래 UAM을 그 가솔린 엔진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엔진으로 하는지 알았더니 또 여기서는 전기로 한다 그래요. 그렇게 보니까 도심을 하늘에서 박박박박 하고 헬리콥터처럼 소리를 내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당장에 그저 집어치우라고 그럴 것 같아요. 결국은 소리가 없어야 되잖아요. 이게 도심을 다니려 그러면은 그래서 아마 전기로 시도할 텐데. 전기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난제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충전 문제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배터리 용량 문제, 무게 문제.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실증을 직접 하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UAM 전기로 하는 전기 UAM 이 산업이 장기적인 미래 전망하고 그다음에 전통 자동차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 UAM 전문가로서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일과 함께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에서 UAM 실증 사업을 맡고 있는 김정일입니다. 오늘 그 주제가 대부분 이제 자동차 관련된 주제라서 지금 UAM이 살짝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UAM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UAM은 그 약자가 어번 에어 모빌리티입니다. 이게 그 도심 항공 교통이라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UAM이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살짝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AM은 다들 우버라는 회사를 잘 아실 겁니다. 우버에서 제시했던 그 백서를 출간하면서 이제 UAM에 대한 개념을 발표를 했는데 도심의 저고도 상공을 이 사람과 화물을 빠르게 운송하는 그런 개념으로 새로운 교통 체계, 새로운 모빌리티 체계로 제시했던 게 이제 UAM입니다. 지금은
UAM이라는 단어도 쓰고 미국에서는 그 AAM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Advanced Air Mobility를 쓰고 유럽 쪽에서는 그 Innovative Air Mobility라고 해서 IAM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개념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이유는 그 비단 이제 도심 상공만 날아다니는 개념에서 이제 지역 간 이동, 그러니까 리저널 에어 모빌리티 이런 개념으로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그런 측면들을 다 반영한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등장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이 대도시의 이 인구 과밀화가 형상이 굉장히 전 지구적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 기관에 따르면 전 세계의 인구의 70%가 대도시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좁은 공간 안에 인구가 과밀화되다 보니까 여러 사회 환경적인 문제들이 발생이 되겠죠. 대표적인 것이 교통 혼잡입니다. 교통 혼잡 비용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의 GDP의 약 3%가 교통 혼잡 비용으로 지금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교통 혼잡뿐만 아니라 이 교통은 단순하게 어떤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그 환경오염도 유발을 하겠죠. 지금 오늘 주제도 뭐 전기차, 수소 전기차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연기관에 대한 이 내연기관을 통한 교통 체계가 여전히 대다수 지배적이기 때문에 교통 혼잡, 그러니까 환경오염도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교통 혼잡을 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새로운 또 교통 인프라를 또 깔아야 돼요. 교통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는 또 천문학적인 예산이 또 투입이 돼야 됩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고속도로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철도라든지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걸 구축하게 되면 좁은 공간 내에 이차원적인 좁은 공간 내에 그런 또 대규모 인프라를 깔게 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더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한꺼번에 해결해 볼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서 나온 게 UAM입니다. 그래서 UAM의 핵심 개념은 eVTOL이라고 하는 기체입니다. eVTOL은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의 약자입니다. eVTOL이 이 UAM의 핵심 개념이 된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통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기 동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전기 동력은 탄소의 제로 에미션이 됩니다. 전혀 그 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버티컬 테이크업 랜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도로, 철도, 공항 이런 것처럼 대규모의 어떤 공간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 조그마한 규모의 어떤 테이크업 랜딩을 할 수 있는 장소만 만들어주면 그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바로 비행을 해서 삼창 공간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 효율적이 됩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그 측면이 있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소음이에요. 저소음. 헬리콥터 같은 소음은 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도 이 eVTOL의 기체가 날아다니는 이 고도는 300m에서 600m로 정해져 있습니다. 300m, 600m 사이에 정해져 있을 때 그 고도에 날아다닐 때 소음은 약 45데시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현재 eVTOL 이 나타나는 그 소음의 어쿠스틱 테스트를 해보면 45데시벨이 나오는데 헬기에 비해서 100배 조용한 소리입니다. 실제로 저도 그 SK텔레콤은 조비 에이비에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나가는 eVTOL 제조업체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어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제가 직접 미국에 가서 그 플라이 테스트를 하는데 참관을 몇 번을 해봤는데 400m에서 500m 정도 고도를 날아다닐 때는 소음으로 그 기체를 트레이싱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실제로도. 테이크업하고 랜딩할 때 살짝 좀 소음이 나긴 합니다. 그때는 한 65데시벨, 70데시벨 정도 소음이 납니다. 그러나 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용한 소음을 나죠. 이렇게 그런 기술적인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기술적인 특징을 다 갖추고 지금 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eVTOL이라고 하는 부분이 UAM을 어떤 지금 상용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지금 진입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장 전망은 그 조사 기관에 따르면 약 2040년도 되면 약 700조 시장이 열릴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레인지가 기간마다 레인지가 좀 다른데 최대 700조에서 적게는 약 400조 이 정도까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700조의 규모는 전 세계 지금 기존 항공 시장 규모가 약 700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항공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열린다는 표현을 다들 하고 계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레인지가 좀 있지만 적게는 7조에서 많게는 30조까지 그 시장 규모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40년도에 그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지금 뭐 속된 말로 대한민국에서는 삼성 빼고 전 대기업이 다 참여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저희 SK텔레콤뿐만 아니고 다른 굴지의 대기업들이 지금 UAM 산업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망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새로운 어떤
그 사회 환경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주셨던 이 자동차 시장의 어떤 대체 또는 자동차 시장과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자동차 시장의 대체 관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지상의 교통수단은 지상의 교통수단대로 존재를 하는 것이고 이 3차원 공간을 활용한 UAM의 시장은 따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 700조 시장, 전 세계적인 700조 시장이든 대한민국의 30조 시장이든 이게 기존의 어떤 그 자동차 시장을 이 오버랩을 해서 가져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시장하고 이렇게 구분이 대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UAM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굉장히 신기술에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나타나는 새로운 교통수단이고 굉장히 뭔가를 이 UAM으로 통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다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UAM 단독으로는 사실은 UAM이 가지고 있는 밸류를 발현을 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어떤 좁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버티포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버티포트를 지어서 거기서 이제 그 이동을 하게 될 텐데 문제는 이걸 이용하는 고객분들이 수요자들이 퍼스트 마일과 라스트 마일의 지상 모빌리티하고의 심리스한 연계가 제공되지 않으면 UAM 자체는 사실 밸류를 발휘하기는 힘듭니다. 그거는 단적인 예가 쉽게 연상해 볼 수 있는 예가 한강의 수상택시입니다. 한강의 수상택시도 이론적으로는 서울 시내 교통 혼잡도를 따져보면 특정 지점에서 특정 지점까지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진 이유도 수상택시를 타러 가기가 너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UAM도 마찬가지입니다. UAM도 지상 모빌리티하고 심리스한 연계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UAM으로서의 어떤 존재 가치는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모빌리티와의 연계 서비스도 지금 저희가 굉장히 그 신경 써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동차 시장하고 이 UAM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같이 보완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시장을 더 크게 만들어가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좋은 얘기. 사실 좀 먼 얘기 같은데 40년 시장을 보고 지금 현재 이제 국가에서 UAM 실증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게 몇 개는 이미 그러니까 그 여러 개 그 모듈 중에서 어떤 것은 진행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연구 단계에서 R&D 단계에서 중소기업들이 참여한다 그러면은 그런 실증 사업에 아마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어디서 좀 어떤 분야에 좀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UAM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실증하는 이 사업이 이미 출발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기업들에서도 관심을 가지면 미래 사업에 찾는데 아이템을 찾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가 한없이 내가 패널을 가질 수는 없고 여기에 이제 오신 분들이 한번 이 패널 분들을 지적해 가지고 질문 같은 거 좀 하시고 싶은 내용들은 좀 지금부터 청중 패널을 받겠습니다. 네. 일어나서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유벳에서 전략기획 총괄을 맡고 있는 유종태라고 합니다. 저희가 초고에너지 밀도 배터리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김정일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UAM 쪽 어플리케이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EV톨이 UAM의 핵심이고 또 EV톨을 결국에는 날아다니게 할 수 있는 거는 배터리인데 지금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출력 특성을 가지면서 지역 간 이동까지 가능할 정도의 그런 에너지 밀도를 갖춘 배터리가 과연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전기차용 배터리로는 이제 감당이 안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실증까지 배터리 탑재에 대한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고요. 지금 한국에서 한 크게 3개 정도 건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컨소에도 항상 배터리 업체에 관련된 정보는 누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체들하고의 협업을 지금 검토하고 계신지에 대한 의견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비톨 기체에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는 지금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이비톨 전용으로 배터리가 지금 제작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우리나라도 이제 그 배터리 제조업체가 이제 뭐 삼성, LG, SK 다 있긴 한데 그쪽에서 뭐 간간히 지금 현재 협의는 그 이비톨 제작 업체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뭐 대량 생산을 위한 그런 논의까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제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가지고 이 이비톨 제조업체들이 각자 그 배터리 팩에 대한 팩을 각자 만들고 그 배터리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각자 이제 개발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비 에비에이션이라고 하는 그 이비톨 기체에는 모델 그 테슬라 기준으로 모델 3의 그 출력이 한 2배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현재 그 배터리를 가지고 그 최대 항속 거리가 약 278km 정도. 나름 한 번 충전을 하고 최대 278km까지 날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한 번에 그렇게 날아다니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뭐냐면 그 비행기는 법적으로 그 이 안전을 위해서 그 리저브를 시켜놔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항공주로 다니는 내연기관으로 다니는 비행기도 약 30분 정도의 그 연료를 계속 남겨둬야 하는 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비톨에도 그게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저희가 상업 운항을 그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비톨이 총 5명이 탑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조종사 포함해서 승객 4명이 탑승을 하는데 이 규모로 그 저희가 그 수익을 내려면 굉장히 많은 횟수의 그 운항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긴 거리를 가는 것보다는 많은 횟수의 잦은 비행을 통해서 짧은 거리를 가는 게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획하고 있는 부분은 한 번 운항 거리를 약 40km에서 50km 정도로 보고 있고 그 거리를 다니면서 계속 이제 비행하면서 계속 내릴 때마다 그 조금씩 그 급속 충전을 해서 날아다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그 한 번에 긴 장거리를 날아다닐 수 있을 정도의 지금 배터리 출력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쭉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의 어떤 상업 운항들을 기획을 하고 있고 배터리 제조업체와의 어떤 컨소시엄 이 부분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숙제이긴 합니다. 사실은 이비톨 제조업체도 그렇고 이 배터리 제조업체에서 사실은 이제 이비톨 전용 그 전기 배터리에 대한 기획이나 제작 개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로 하긴 한데 제가 듣기로는 이 3사도 우리나라 3사도 지금 현재 조금 이 시장 추이를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UAM 시장 추이를 좀 보고 계시고 이게 일단 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비행기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만든다고 해서 바로 상업 운항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이게 규제 당국에 각국의 규제 당국의 안전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뭐 쉽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상태고 아직 그 안전성 인증을 받은 기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만 이제 조비가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를 뿐이지. 그래서 배터리 제조업체들도 지금 그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인증을 받고 상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아마 좀 본격적으로 개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그 배터리 제조업체 그게 뭐 대기업이 됐던 뭐 중소기업이 됐던 부분은 아직은 그 컨소시엄 내에서 좀 활발하게 논의할 여지는 지금 조금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질문. 예. 네, 투자회사 PNP 인베스트먼트 안준상 전무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장님도 진행 너무 재미있게 잘해 주셨고요. 그 충전 인프라에 관련돼서 지금 대부분의 전기차 구매 애증자들은 충전 이 불편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반면에 충전 사업자들은 수익성을 생각할 텐데 지금 현재 그 충전 인프라가 적당한 상황인지
그리고 그 급속 충전자, 완속 충전자를 나눴을 때 충전자도 수익성이 있어야지 계속 투자를 할 것이고 그 투자가 돼야 또 전기차 사용자가 늘어날 텐데 그 수익성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돼야 그게 개선될 건지 그걸 한번 스켈라 데이터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충전 수소 관련돼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연료전지 내구성 문제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 수소 연료의 그 가격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 가격 문제를 떨어뜨리고 에너지 밀도를 올리려면 액화 가야 되는데 결국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니까요. 그 실제로 내구성 전지의 내구성이 좀 확보되는 시기 그 산업의 도입부 갈 때까지 뭐 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그리고 그 수소 연료전지 가격 문제는 뭐 대체 에너지와의 그 관련이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그리고 액체 수소 시장은 어느 정도 돼야지 이게 도입부가 될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UAM 시장은 이제 말씀드려서 인사이트가 많이 생겼는데 결국은 기체는 외국에서 다 조달하고 국내에는 이제 그 기존 그 교통 수단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결국 대기업들이 그 부동산 장사하자는 건지 그런 게 하나 궁금한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뭐 규제도 있고 그 항속 거리도 있고 해서 보통 공항하고 그 도심하고의 그걸 먼저 시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가장 수요가 많고 그 저기 킬러 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어떤 시장인지 그 세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그 두 번째 질문은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그 뭐 캠퍼스장님이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자, 현대자동차에 그럼 좀 먼저 여쭤보- 지금 시간이 저희들이 이제 무조건 3시 반에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세션이 있어서 한 1, 2분씩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네 말씀 주신 부분 잘 들었고요. 일단 답변 드리면 일단 제 모든 부분이 다 소견이지만 좀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충전기는 25만 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출고수는 한 50만 대 정도입니다. 즉 자동차 한 대당 2대 정도가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뭐 중국도 있고요, 뭐 미국도 있고 정말 전기차 많이 나가지만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충전기 비중으로 봤을 때 정말 나이스합니다. 다만 여기서의 문제가 휴게소에 뭐 저희가 구정이든 이렇게 가보면은 항상 휴게소 꽉 차 있습니다. 충전기들이. 그 이유가요. 충전기를 마구잡이로 까는 게 문제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조금 표현이 과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충전기를 더 효율적으로 깔고 조금 더 집약적으로 필요한 곳에 깔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동인구와 혹은 지대와 뭐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데이터 기반으로 깔아야 되는데 지금의 현실적인 문제는 보조금만 준다고 하면 어디서든 깔아버리는 게 좀 문제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충전기에 대한 입지 선정 추천 시스템 같은 게 뭐 비단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곳들이 많이 개발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저희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잘 협업해서 충전기를 적합한 곳에 까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충전 인프라의 생태계를 더 확대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제 소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을 더 받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 이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거에 제가 짧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소 연료전지 차 같은 경우는 주신 질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딱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보는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차량 가격 자체가 워낙 높고 보조금에 의존해서 판매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공공부문 내지는 이제 세컨카로 전기차가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기 전에 이제 출고하고 구매하신 고객들이 좀 많았던 부분이 있는데 글로벌리 모두 그 보조금이 좀 삭감되는 추세고 그렇다 보니까 판매 자체는 좀 정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관련해서 기술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그리고 보다 이제
녹차라는 제품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 수소 관련된 밸류체인 전반에서 많은 사업과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린 수소 생산 관련된 이슈가 산업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그린 수소나 이제 연료전지 차량 자체가 이제 친환경 이슈로 대두가 된 이 화두 안에서 모든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앞단의 생산 부문에 가장 많은 밸류가 창출이 되고,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장기적으로 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은 굉장히 업계에선 화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UAM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UAM이 제가 이비톨이 중심 개념이라고 했지만 단지 이비톨만 구성되어 있는 산업은 아닙니다. 이게 중후장대한 산업이고 이비톨뿐만 아니고 서비스와 인프라로 구성된 수많은 스테이크홀더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 단순하게 뭐 이비톨을 해외 기치만 들고 들어오고 대기업이 부동산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 주셨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SK텔레콤을 먼저 말씀드리면 SK텔레콤은 운항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 개발이라는 부분이 뭐 없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 부분은 그 부동산 개발하는 전문 회사들이 아마 할 거고, 뭐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좀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뭐 운항사뿐만 아니고 그 버티포트 운영이 또 따로 있습니다. 운영이 전문 운영이 있고 인프라 구축과 인프라 개발하고 인프라 구축하고 인프라 운영하는 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비단 뭐 대기업뿐만 아니고 저희 뭐 중소기업이든 뭐 스타트업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킬러 서비스라고 질문 주신 분은 당연히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교통 수요가 가장 큰 시장으로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대중 수용성 문제 때문에 빠르게 확산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접근하는 부분은 관광용 그 UAM 사업하고 공공용 사업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용은 아무래도 윌링리스 투 페이가 좀 부담감이 덜 할 것이고, 공공용은 정부와 지방 정부가 어떤 의지에 따라서 관광용 수요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거기 먼저 집중을 하고 자연스럽게 그 시간이 흐르면서 교통 수요가 메인 어떤 그 시장으로 지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시간을 잘못 보고 끊으려고 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그 미래올림픽 세미나가 이렇게 유익한 시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전기 및 수소차의 혁신적인 기술이 또 지속 가능한 미래 이동 수단을 만들어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모빌리티 혁신에 대해서 함께 나아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모두 감사드립니다.